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합격예법학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박의령 강사입니다. 이번에 합격예법학원 논리합의판연구소에서 새롭게 출간한 책 쓸모 있는 것들의 모음, 쓸모라는 이름으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세 과목에 대한 기본 이론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본 이론서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 이론 강의를 또 마침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회 정도의 과정에 거쳐서 10강 정도의 과정에 걸쳐서 이 기본서에 대한 분석을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식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쓸모라는 책은 자료 해석과 언어 논리도 이제 같은 이름으로 이제 붙어 있고요. 독학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상황 판단이든 자료 해석이든 언어 논리든 이 필색 과목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혼자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교하게 아주 기본적인 설명부터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놓은 그런 책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것도 조금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습에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어떤 챕터별 구성을 가지고 기본적인 그런 목차를 구성해서 쭉 진행을 해나가겠고요. 일단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 판단 교재 같은 경우는 총 4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요 교재를 차시고 나서 그리고 이 강의를 시청하시게 될 것인데, 일단 전반부에 있는 콘텐츠, 목차 부분을 좀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 판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상황 판단은 무엇입니까? 라는 아주 좀 낯간지러운 그런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상황 판단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피셋이라는 그 전반적인 시험의 어떤 그런 성격과, 그리고 각각의 시험이 언제, 그러니까 어떤 거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과목부터 시작을 하고 각각의 과목별 문항 수는 몇 개이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씩 부여가 되어 있는지를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상황 판단의 5급 공채 기출과 그다음 그 상황 판단의 또 이제 추가적인 기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경력자 기출 문제까지 해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12페이지부터 누구나 다 아는 상황 판단이라는 항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뭐 PSAT가 어떤 시험인가, 평가 영역은 무엇인가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략적인 얼견은 알고 시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한정된 시간에 괜히 이 영역과 관련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이고,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자, 13페이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행정고시 5급 1차 기준으로, 자, 20년도 기준인데 이거는 그동안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상황 판단이 제일 마지막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1교시에 헌법과 언어논리 영역을 치르고요. 그 다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2시부터 자료해석 영역, 가장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상황 판단 과목을 여러분들은 마주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판단은 단순히 이제 문제풀이 스킬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뇌가 어느 정도 좀 그로기 상태,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 마지막 90분 동안의 사투를 벌이셔야 되기 때문에 평소 체력 관리도 좀 만만치 않게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된다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시간은 일단 헌법 같은 경우는 25분으로 짧고 5급 공채 기준인데요. 헌법은 50분으로 25분으로 짧고, 언어 논리부터 이제 상황 판단까지 각각의 PSAT 세 과목은 전부 다 90분씩입니다. 90분씩. 상당히 타이트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0분 동안 각각의 과목을 40문항씩 풀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2.5분 정도의 한 문항씩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2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한 문항씩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한번 시험을 보고 나면 사실 완전히 녹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침 상황 판단이라는 이 과목은 마지막 교시에 가장 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좀 현타가 올 그런 시점 때 여러분들의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체력을 잘 유지하셔가지고 마지막 3교시 때도 상황 판단 과목을 푸실 때도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집중력 있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만큼 체력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황 판단 영역에 대해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를 보시면 상황 판단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들에 대해서, 그 다음 평가 항목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소재적 측면에서 일단 잠깐 언급할 만한 것은 사실 이런저런 그런 주제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언어 논리에 비해서는 상황 판단은 조금 더 소재가 제한적이고 좀 한정, 특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4페이지에 큰 2번 문항 구성의 소재 항목에서 첫 번째 문단에 이제 밑줄 들어간 부분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공직자로서 이제 임관하시게 되었을 때 그때 마주하게 될 실제적인 상황들,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나 공공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일단 규정, 법규와 관련된 상황에서 다양한 행정법 분야의 그와 같은 이제 법 내용들이 날것 그대로 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공공정책과 관련되어서 이제 특정한 어떤 그런 뭐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사업과 관련된 타당성 평가 같은 것들을 또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후보군들을 쫙 펼쳐놓고 그 후보군 중에서 과연 어느 업체나 어느 기관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할 때는 다양한 도표 자료,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자료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임관하셨을 때, 부임되셨을 때, 그때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그와 같은 자료들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상황 판단 과목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같은 소재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단, 차후에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유형 분석을 할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지문형이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텍스트 독해를 하고 내용 일치 부합 여부를 따지는 그런 같은 문제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공정책과 관련된 아니면 법 규정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한국사 시험 같은 것을 공부하셨을 때 그때 정리하셨을 뭐 조선시대 때 뭐 신분제도라든가 아니면 국가기관의 어떤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소재로 출제하기도 하고 전혀 실생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별로 이제 대할 그런 일이 없는 무슨 커피의 어떤 그런 뭐 맛의 종류라든가 뭐 이와 같은 그냥 일상적인 상식과 관련된 소재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판단 과목에서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그냥 인문학적인 텍스트 자료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추후에 정리하게 될 지문형이라는 텍스트 독해형 기출 유형에서나 한 3, 4문제 정도 그와 같은 소재들이 출제되지 나머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단 법 규정, 그 다음 그 법 규정과 연관되어서 해석하거나 아니면 분석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도표, 수치, 항목 자료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그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으로 주어지는 어떤 조건들 예를 들어서 어떤 퍼즐을 맞춰야 된다든가 어떤 문제 해결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쭉 따라가셔가지고 누가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와 같은 프로세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임의의 가정의 상황 같은 것들이 이제 소재로 주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2번 항목의 맨 마지막 문단에서 이와 같은 식으로 출제되는 소재들의 어떤 그런 수준은 대학 교양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셋 피셋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독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별 유형. 어떤 프로세스로 내가 이 문항들을 하나씩 분석해 들어가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그 최종 종착점까지 가야 되는가. 그 틀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이론 지식을 물어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기출문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사고의 틀을 훈련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14페이지의 하단부에 보시면 평가 항목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주요 내용들은 실제 문제 해결의 과정에 있어서는 뭐 어떤 것은 꼭 이해구나, 어떤 문항은 추론 및 분석 유형이구나 이런 식으로 100% 엄밀하게 구분되진 않습니다. 되게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뭐 이해, 추론 및 분석, 문제 해결, 판단 및 의사결정과 같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씩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각각의 문항들의 어떤 유형별 분류를 할 때 그때 복합적으로 일단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추가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그런 흐름에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실수 없이 해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이 파트를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5페이지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제안이라는 이와 같은 어떤 발제글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어떤 출제 방안 같은 것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각각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분석해 나가면서 과연 상황 판단은 어떤 과목인가, 어떤 시험인가를 정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9페이지로 들어가면 2장 우리가 알아야 하는 상황 판단이라는 항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상황 판단이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상황 판단이 다루고 있는 소재니 문학 유형이니 하는 식으로는 사실 이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의 본질을 설명드리기가 힘들 겁니다. 상황 판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과정, 문제 해결, 각각의 문항을 해결하는 거시적이고 전일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상황 판단의 절대 진리라고 해서 주어진 정보, 바닥글이건 상황이건 보기 박스 안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건 표자료건 일단 우리한테 문항으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그 자료 정보로부터 하나의 판단의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어진 개별 상황의 뭐 옳고 그름 아니면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것을 정하는 것이 상황 판단 과목의 핵심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황 판단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능력, 여러분들한테 평가하고자 하는, 여러분들로부터 평가하고자 하는 그 절대적인 것은 과연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기준을 잘 잡아서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적용해서 그 상황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가, 이 능력을 판단하고자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도 그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 판단, 결과라는 이 큰 카테고리 하에서 일단 우리한테 주어지는 정보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이 될 것인데요. 일단은 크게 봤을 때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자, 정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A는 B구나, C는 D구나 이와 같은 사실 자체를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정보가 나중에 우리한테 추가적으로 주어질 구체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가장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무래도 법 규정이 되겠죠. 법 규정을 주고 그 법 규정의 내용에 따라서 개별 사항에 대한 판단을 하라라고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잡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로부터 1차적으로 찾아내야 될 그런 어떤 핵심적인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기준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양한 단서들 아니면 뭐 수학적인 공식이나 아니면 수학적인 조건들, 그다음 법 규정, 아니면 그냥 말글로 쭉 풀어져 있는 지문 자료들 이와 같은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주어질 수 있는데 결국은 다 통합을 하면 기준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의 역할.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기준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묻는 것보다는 개별 상황에 적용을 해서 그 상황별 문제의 옳고 그름, 해결의 방향성을 추론해내는 작업이 상황 판단에서 말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과 상황이 1차적으로는 정보라고 크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을 상황에 적용해내는 과정이 이게 이제 구체적인 판단의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의 과정에서 아까 전반부에서 잠깐 살펴봤었던 이해니, 추론이니, 분석이니, 뭐 적용이니, 선택이니 하는 그런 개별적인 것들을 각각의 상황별로 하나씩 따로따로 이제 정리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그 과정이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기억이 맞다, 니은은 틀렸다, 아니면 선택지 1번은 올바른 진술이고 선택지 2번부터 나머지 5번까지는 틀린 진술이다. 이와 같은 선제 판단을 하는 게 최종적인 결론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큰 프로세스에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이제 문제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정보가 주어지고 그다음 선택지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주어지는지를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상황 판단 과목의 형식적 구조는 발문, 바닥글, 개별 상황, 보기, 선지의 이와 같은 4단 혹은 5단 구성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문항이 다 이와 같은 5단 구성인 건 아닙니다. 발문이야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선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닥글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데 요 개별 상황이나 보기는 있는 문제도 있고 없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개의 틀을 잡아놓고 그러면 발문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차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처음 보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수능이나 다른 어떤 다양한 시험들을 이미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뭐 발문이니 바닥글이니 아니면 개별 상황이니 하는 용어들은 크게 낯설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2016년 민간경영학자 상황판단 9번 문제가 예제로 나와 있습니다. 발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별다른 내용이 없죠. 글이 있고요. 이 다음 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용어에 따르면 바닥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닥글 안에는 짤막한 문장 나와 있고 이와 같은 도표자료, 표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이 글과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될 상황이라는 것을 근거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는 식으로 우리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되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자, 발문의 구조 자체가 복잡하진 않겠죠? 이와 같은 발문 다음 단계에 등장하는 박스 안에 있는 자료가 바닥글인데요. 바닥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바로 봐가지고는 이 문제를 지금 풀자는 건 아닙니다. 바로 봐가지고는 손가락 모양을 숫자를 손가락 모양으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와 같은 어떤 도식 자료가 주어져 있구나라는 정도만 인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갔더니 상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박스가 등장합니다. 이 바닥글에 나와 있었던 요 사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가락을 4개, 엄지손가락은 구부리고 나머지는 펴는 이런 방식으로 4개를 표현한다. 5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똑같이 5개를 다 편다. 근데 6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편다. 이러한 기준을 정리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 상황,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국가, 기업 같은 것이 등장하는 이런 상황에 요 숫자를 세는 기호화시키는, 도식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적용했을 때 어떤 식의 결과가 도출되는가를 이제 찾는 것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때 구체적인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기준을 적용해야 될 상황이 이렇게 별도로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보기와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선택지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구조가 완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별게 없죠? 이와 같은 이제 문항 구성 방식 자체는 우리한테는 익숙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요 예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발문은 일단은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 것인가를 당연히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제일 1차적인 관문이 될 것입니다. 문항의 목적이 무엇인가? 옳은 것을 고르라는 것이었죠? 이 민간경제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만으로 묶인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발문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옳은 것을 물었느냐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느냐 일단 이거에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저도 이제 다년간에 걸쳐서 상황 판단 과목이든 아니면 다른 영역의 시험이건 그러니까 강의를 해보니까 의외로 이제 시험장 안에서나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것을 보실 때 여기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 삼각형을 표시하건 X를 표시하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택지 판단할 때 실수하지 않게끔 그렇게 분명한 표시를 해주는 습관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의 이 민간경제학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문의 구조가 뭐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냥 옳은 것 고르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우리 교재상에서 이 발문에서는 단순한 문항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기준이나 상황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것은 발문의 길이가 좀 길거나 아니면 괄호로 단,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이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가 발문에 주어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반적인 발문의 형태라는 것들이 몇 가지 예로서 22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쭉 보시면 후반부에서까지도 뭐 다음 글과 뭐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뭐뭐 한 시기는 혹은 시각은 이와 같은 식으로 그냥 목적만 딱 부여를 해주고 별다른 추가 정보는 없는 형태의 일반적인 발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아래쪽을 보시면 기준을 추가한다는 그런 문장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준 추가의 어떤 그런 발문의 스타일은 발문 자체에서 갑, 을, 병 세 사람이 동산 X를 공유하고 있다. 요 공유라는 것이 일종의 추가적인 상황이나 추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23페이지에 이제 상황 추가라고 되어 있는 것에 박스 안에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2018년 행시, 자, 20번 문항. 윗거를 근거로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종자 저장에 가장 적합한 함수율을 가진 원종자의 무게가 10g이면 자, 이것도 10g이라고 단위를 설정해 줬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문제를 본격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발문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줬냐면 10g일 경우를 기준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본문 앞의 용어로 따르면 바닥글에서 우리가 분석하게 될 정보들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램수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보통 단위 그램당 수치 여기서는 무게와 관련돼서 함수율 같은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위 그램당이니까 보통 1g당 얼마라는 식으로 설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지금 이 문제, 발문의 추가적인 기준에 따르면 얘를 10배를 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라. 이런 식의 이제 추가적인 프로세스를 차후에 거쳐주시면 된다는 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문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문항의 목적, 판단의 결과물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면서 간혹 가다가는 이와 같은 식으로 뭐 공유하고 있다. 갑, 을, 병 세 사람이 동산 X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구체적인 바닥글의 내용을 봤을 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구나. 어떤 규정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식의 추가적인 연결고리를 형성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단위 그램당, 1g당이 아니라 10g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또 추가적인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것이겠죠. 이렇게 발문을 보실 때 이와 같은 추가 기준이 된 것들을 꼼꼼하게 밑줄 긋거나 체크를 해서 실제로 문제를 잘 풀어놓고는 요거 10배 곱하지 않고 이거 동산 X가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가지고 중간에 헤매서는 안 되겠죠? 이와 같은 것들도 이제 발문에서 캐치를 해야 되는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사실 뭐 발문은 아무리 복잡해져봤자 여기서는 제한적인 정보밖에 주지 못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추가를 해주는 정보가 아닌, 구조가 아닌 일반적인 발문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인가? 다시 왼쪽 페이지에 22페이지에 있는 기준 추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건 일반적인 발문이 아니고 이제 기준을 추가한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림처럼 P가 1에 이동할 때는 선을 따라 한 칸 움직인 지점에서 우측으로 45도 꺾어서 한 칸 더 나가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움직임의 어떤 경향성, 패턴을 발문에서 바로 설정을 해준 것이죠. 하지만 P가 이동하려는 경로상에 장애물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이제 다음에 등장하게 될 바닥글에 같이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구조였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살펴보죠.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의 기역부터 리을에 들어갈 수의 합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지만 괄호치고 쌀 한 마리의 가치는 5냥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요 녀석을 빼먹지 말고 문제 풀 때 적용하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일반적인 그와 같은 발문의 형태 말고도 괄호 속에 있는 진술 정보나 아니면 그냥 발문 자체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진술의 형태로 추가적인 기준이나 정보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사실 발문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아무리 복잡해져봤자
뭐 길게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바닥글에서 보통 등장하게 되죠. 바닥글이라는 것은 발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박스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박스글은 아까 봤었던 첫 번째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이 바닥글에 해당한다고 아까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바닥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판단의 기준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판단의 기준. 그리고 바닥글 내에서 별도로 발문이 있고 땡땡땡 물음표. 그 다음 박스 있고 그 아래쪽에 상황 판단 과목은 보통 이렇게 상황이라고 해서 또 별도의 박스가 주어지고 만약에 보기 형태로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 아래에 또 보기 박스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선택지가 쭈르륵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은 바닥글이 그 자체로 상황, 기준을 적용하게 될 그 대상이 되는 내용까지 같이 바닥글 안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이런 형태의 전형적인 구조를 취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발문 있고 바닥글 있고 바로 선택지 나오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문제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 자체를 또 이런 유행도 있고 저런 유행도 있다 이런 거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준다는 것인가? 일단 23페이지 바닥글과 관련된 설명 부분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제목은 보통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규정이니 규칙이니 계획이니 하는 그런 별도의 명칭이 요 안에 꺽쇠치고 들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상황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 문단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바닥글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떤 것을 소개하는 정보가 나타나는데 이게 보통 판단의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1차적으로 우리가 도식화시키거나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상황에 적용할 어떤 틀을 잡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자, 구체적인 예제를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민간경력자 기출 상황판단 25번 문항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쳐져 있겠죠. 네모 박스가 쳐져 있고 책 A는 목차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비어있는 쪽은 없다. 책 A의 각 쪽은 모두 제1절부터 14절까지 14개의 절 중 하나의 절에 포함된다. 갑은 3월 1일부터 책 A를 읽기 시작해서 1쪽부터 마지막 쪽인 133쪽까지 순서대로 읽는다. 자, 책 읽기의 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 시작 1쪽부터 133쪽이 마지막이네요. 133쪽까지 순서대로 읽는데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동그라미 항목을 봤더니 그냥 무작위로 마구잡이로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한 조건,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읽기 시작한 절은 14절이 있다고 했죠. 한 번 읽기 시작한 절은 그날 모두 읽되 하루에 최대 40쪽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40쪽 기준 안에 어떤 절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5절의 내용의 중간 정도에서 1회차라고 했을 때 40페이지를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5절은 첫 번째 날에는 못 읽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날은 4절까지만 읽고 중단하고 뭐 30페이지 정도까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5절부터 읽어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판단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절 제목의 과학 또는 정책에 들어간 절을 하루에 1개 이상 읽는다. 그러면 하루 단위로 무조건 과학이나 정책이라는 절 제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특히 요 두 가지가 읽는 순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페이지 수 같은 것은 그거는 지금 뭐 분석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거를 아래쪽에 상황으로 주게 될 겁니다. 그 상황에 이 기준들을 적용해내면 되겠죠. 자, 또 하나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표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2019년 민간경력자 6번 문항. 갑사무관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의 개최 도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보도시 평가표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문제 스타일이 많습니다. 평가표. 자,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점수가 제일 높은 기관이나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담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일단 글 자체, 여기 박스, 바닥글 안에 있는 글 자체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줬어요.
후보도시 평가표에 따른 점수와 그 다음 국제해양기구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일단은 여기에서 하나의 방향성 잡아줬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하단 부분에 요 표가 후보도시 평가표라는 제목으로 달려있는 표입니다. 이 표에 따른 점수에다가 지금 이거는 이제 다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려 있지 않은데 국제해양기구의 의견이라는 항목이 아래쪽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그것을 점수와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합산 점수가 제일 높은 도시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우선순위, 순위를 설정하는 스타일의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는 온전한 판단 못한다는 것, 그와 같은 기준을 1번으로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기준위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 표가 될 것입니다. 요 표. 요 표 같은 경우에는 A는 10점, B는 7점, C는 3점이라는 요 당구장 표시 각주가 하단 부분에 달려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요 A, B, C로 기호화되어 있는 알파벳으로 배정되어 있는 요와 같은 항목들의 구체적인 수치값을 요 기준에 따라서 A는 10점이구나, 얘도 10점이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합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10점, 10점, B는 7점, C는 없고 A 또 10점이니까 37점 이렇게 합산값을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다 정리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요 기구의 의견이라는 게 있죠. 기구의 의견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A부터 지금 C까지 있는데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C까지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적어도 회의시설만큼은 1,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자의 보유 등과 관련돼 가지고 C급은 허용이 안 된다. 이런 게 국제해양기구의 의견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면 점수상으로는 제일 높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C 항목이 포함된 도시는 배제가 돼야 되겠죠. 애초에 배제가 돼야 됩니다. 점수가 가장 높다 하더라도 C 항목은 배제가 포함되어 있으면 배제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복합적인 작용을 추가되는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론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봤었던 18년 기출 문제는 그냥 순전히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 말고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서 바로바로 밑줄 긋고 아 이게 중요한 정보구나. 어떤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구나라고 체크하는 훈련을 앞으로 저와 함께 계속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 표의 형태로도 이와 같은 판단의 기준이 주어질 수가 있다. 이 판단은 명시적으로 딱 주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손으로 계산을 하면서 점수 부여를 한 것을 합산한 그 결과물들을 다시 또 가지고 와야 되죠. 그와 같은 프로세스는 이런 표 형태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두 가지 패턴으로 상황이 줄글 형태로 판단의 기준이 줄글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도표자료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두 가지 패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와 같은 도표형이거나 아니면 말 형태거나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별 상황이죠. 개별 상황은 말 자체가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제시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이라는 것이 방금 봤었던 바닥글의 하단 부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인 요 상황이라고 별도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는 박스를 전제를 했을 때 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바닥글 아니면 발문에서 봤었던 어떤 추가적인 판단의 기준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대상물이 되는 것이죠. 상황이라는 것은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24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개별 상황은 상황과 판단의 기준의 일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상황이 온전하게 그냥 대상이기만 한 경우도 있지만 그 상황이라는 항목 안에 또 다른 추가적인 판단의 기준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구장 표시 각주가 붙어 있다든가 괄호 안에 또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든가 아니면 단 이와 같은 식의 문장으로 뭐 진출이 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추가적인 기준이 상황 항목에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엄밀하게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정형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유연하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텍스트 문항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패턴의
상황 제시 스타일은 17년 행시 29번 문항입니다. 자, 상황이라고 이렇게 별도 박스가 주어져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 문제의 2차적인 목적은 이런 식이었어요. 갑정당이라는 것이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발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갑정당 그리고 그 정당의 소속 후보자들이 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선거 방송 시간은 몇 시간인가? 선거 방송을 최대 몇 시간까지 갑정당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발문에서 물어봤고요. 바닥글에서는 각각의 어떤 그런 그 후보별 몇 번 이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서 텔레비전 방송사 1개, 라디오 방송사 1개가 있다. 그리고 갑정당은 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후보 100명, 비례대표 후보 10명을 추천한 상태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우리가 분석해야 될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바닥글에서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몇 회,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몇 회, 그 다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또 구분해가지고 각각 몇 회 이런 식의 기준을 제시를 해놨겠죠. 그거를 이 상황에다가 요 수치 정보값에다가 적용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최대 몇 시간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 상황 자체는 그냥 방송사 1개 있구나, 라디오 방송사 1개 있구나, 지역구는 100명이고 비례대는 10명이구나. 그냥 이렇게 정보 자체, 이제 분석해야 될 그 대상 자체로 끝났다면 두 번째 패턴 30분 문항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역시 박스 안에 상황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판단 기준이 상황에서 별도로 같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설립 위치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요. 설립 위치로 비국의 갑을병 세 곳을 검토 중이며 각 위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 이게 어떤 식의 문제냐면요. A 이동통신사가 B국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막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판매를 많이 했으니까 고객 대우 차원에서 서비스 센터를 이제 설립하려고 해요. 서비스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서비스 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 것인가? 그 다음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설립할 것인가? 요거를 판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어느 위치에 설립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기준이 이런 박스 안의 상황으로 별도로 주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여기서 보시면 설립 위치 세 곳 검토 중이다.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해서 표자료 나와 있죠.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유동인구, 20, 30대의 비율, 교통 혼잡성. 지금 이것만 봐가지고는 얘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기준이 안 나오죠. 그와 같은 기준은 바로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은 표는 대부분 다 어떻게? 점수화가 되는 거죠. 등급 설정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등급을 설정할 것인가? 첫 번째 A사는 유동인구 곱하기 20, 30대 비율이니까 0.75 혹은 4분의 3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상대적인 것만 잘 찾아내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교통혼잡성이라는 요 수치를 나눔값으로 계산을 해서 그 값이 큰 곳을 선정한답니다. 요게 기준입니다. 이게 이 설립 위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상황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추가적인 정보를 줍니다. 다만 A사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20, 30대의 비율이 50% 이하인 지역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계산을 되게 쉽게 하나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요 다만이라는 항목이 되게 큰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진술 부분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당구장 표시 각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표시를 봤을 때 이거 밑줄 쫙 긋고 얘부터 먼저 판단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요. 자, 여기서도 20, 30대의 비율이 50% 이하인 지역은 세 지역 중에서 여기죠. 1지역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하는 50%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지역은 선정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가 되니까 얘에 대한 수식 계산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되죠. 이런 식으로 판단의 기준이 발문, 바닥글 뿐만이 아니라 상황에서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문제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그런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나 아니면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어질 각각의 유형별 분석 과정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식의 어떤 스타일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상으로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참고표, 당구장 표시 각주나 그 위점 같은 것들의 표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죠. 실제로 보시면 이건 제가 따로 PPT는 만들지가 않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제가 당구장 표시 각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가를 요 25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 표의 아래쪽 14년도 행시 34번 문제라고 되어 있는 요 예제를 보시면 규정령입니다. 규정령이에요. 바닥글에서는 이 성폭력 상담소와 관련된 여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보호소의 운영비, 지원비 같은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관련된 규정이 쭉 나와 있고요. 그 항목을 보시면 자 1번에 쭉 운영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의 항목별로 종사자 1, 2인이면 3, 4인이면 5인이면 이런 식으로 인원별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당구장 표시 각주를 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단 평가 등급이 1등급인 보호시설에는 지금 여기는 1등급이라는 등급 정보는 안 나와 있죠. 여기는 인원 정보만 나와 있는데 지금 당구장 표시 각주를 봤더니 등급별로 차등 지급을 한다는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등급인 보호시설에는 100%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지급의 금액이 있었죠? 그대로 지급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시설일 경우에는 4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 4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이 예를 들어서 2등급인 경우에는 곱하기 0.8 그 다음 3등급인 경우에는 곱하기 0.6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 각주를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추가된 겁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뭐 2번이나 3번 다른 항목에서 언급할 등급이 있겠죠. 그 등급 정보를 가지고 각각의 뭐 A부터 D까지 4개가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시설별로 이 등급을 가지고 인원에 따른 운영비 지급액 결정이 되면 거기에 등급별 요 차등 지급액 즉 가중치를 추가로 적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구장 표시 각주건 단의 형태건 아니면 별도의 어떤 그런 진술의 형태건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들까지 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적용을 해야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진짜 정확한 정답을 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늘 혹시 놓친 정보, 혹시 놓친 단수 정보는 없는지 특히 이런 표 같은 게 나와 있는 그런 계산형, 공식형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 정보를 놓치지 마시게끔 늘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까지 봤죠? 이와 같은 상황까지 해서 보통 이제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이나 아니면 적용해야 될 대상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보기와 선지인데요. 보기와 선지까지 정리하고 첫 번째 교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나 선지 뭐 별다른 거 없죠? 우리가 시험이라는 어떤 그런 힘들지만 꼭 치러야 되는 어떤 그런 중간 과정을 통과 의례를 진행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보기니 선지니 하는 이런 말들을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상황 판단에서의 이 보기는 어떤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기는 당연히 혹은 선지는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인데요. 이 판단의 대상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황 판단은 기준이나 상황 자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선지나 보기에서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것인가? 일반적인 것부터 보죠. 자, 일반적인 것은 제가 지금 별도로 딱히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PPT로 안 만들었는데요. 2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요 보기형 진술의 일반적인 패턴이 일단 첫 번째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16년 민간경력자 5번 문제를 보시면 기역, 갑, 을, 병원, X에 대해 각자 3분의 1씩 지분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뭐 추정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각각이 3분의 1씩 균등 분배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진술이죠. 두 번째, 갑은 단독으로 X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결론적인 판단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판단의 대상, 판단의 결과물만 언급된 그런 패턴이라고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박스, 두 번째 행에 있는 것을 보시면 상황 추가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 녀석입니다. 리을,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라는 식으로 이런 경운이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진술 구조로서 추가적인 상황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그런 경우 X에 대한 갑의 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조건 하에서, 추가적인 조건 하에서 뭐가 달라질 것인가? 혹은 달라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추가 판단을 요구하는 선택지 구조인 겁니다. 두 번째 디귿도 보죠. 이거는 문제가 다른 건데요. 19번 문제에서 나온 거죠. 만약 평가 항목에서 환경 개선의 가중치를 0.3으로 복지성과의 가중치를 0.1로 바꾼다면 C시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봤었던 요와 같은 순위 설정형 문제였을 겁니다. 순위 설정 패턴의 문제에서 일단 1차적으로 주어진 표가 있을 것이고 그 표에 이와 같은 판단, 점수를 매기는 기준 같은 것들을 1차적으로 줬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본적인 바닥글이나 상황 자체에 주신 정보를 가지고 1차적인 순위 설정했을 겁니다. 되게 힘들게 했을 거예요. 막 적용하고 계산하고 곱셈하고 여기다가 막 적분하고 미분하고 하는 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상황 판단은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것도 안 가겠죠. 중학교 수준에서의 사칙 연산 정도에다가 차후에 계산형 문제를 풀 때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확률을 구하는 어떤 프로세스 아니면 기대값 구하는 방식 이런 정도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배경을 요구 크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계산 방식 그걸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 아니면 뭐 가중치 부여 같은 것들을 통해서 1차적인 순위 설정 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평가 항목에서 환경 개선이라는 표 안에 어떤 항목이 있었겠죠. 그 환경 개선이라는 항목의 가중치를 갑자기 0.3으로 바꾼대요. 그리고 복지성과라는 또 다른 점수화를 해야 될 대상일이나 항목의 또 가중치는 0.1로 바꾼대요. 실제로 이 문제는 기존의 기본적인 정보 구도에서는 각각의 항목별 가중치는 전부 다 0.2였습니다. 5개의 항목이 있고 각각 전부 다 0.2의 가중치면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5개의 항목이 있고 점수가 나오겠죠? 이 점수들과 관련된 전체 합산값을 매기는 게 목표인데 이들의 각각의 가중치가 0.2, 0.2, 0.2, 0.2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면 사실상 가중치표 차이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합산값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갑이라는 업체, 을이라는 업체, 병이라는 업체, 세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이거는 이 점수 합산한 거 그대로 단순 비교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가중치 차이가 발생한다면 A가 환경 개선이라고 치겠습니다. 얘가 0.2에서 0.3으로 바뀌고 B가 복지 성과인데 얘가 0.1로 바뀐다고 한다면 이제 계산을 좀 추가적으로 얘들은 곱셈 과정을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되죠. 그러한 번거로운 작업을 이런 선택지나 보기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황 판단은 이와 같은 스타일의 기출문제, 선지 구조, 보기나 선택지 구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단순하게 바닥글과 상황에 주어진 것만 가지고 1차적인 문제 프로세스 해결을,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진행해가지고 단순 정답이 그대로 도출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아주 많은 수의 문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 스타일은 디귿에서 이루고 있어요. 디귿에서 이루고 있어요. 기억, 니은에서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선택지 한두 개가 아니라 선택지 전부 다 이렇게 개별적인 판단을 하라는 경우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극악의 경우긴 하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스타일은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은 보기나 선지가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는가 기준이나 상황을 추가해주거나 변경하는 것까지 해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구체적인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시게 되면요. 이런 스타일 가중치 같은 것들이 변경되는 이런 스타일은 되게 번거로운 작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의 선택지나 보기를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는 느낌이 드시면요. 이러한 계산 과정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가 이런 선택지 구조라고 한다면 얘들은 나중에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추가 항목으로
제공이 된 요 기준까지 변경해가지고 또 다른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선택지가 있는 문항이 막 섞여 있을 때 얘들은 좀 나중에 풀자. 직관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시고 이것보다 단순 구조로 되어 있는 거 그냥 A는 뭐다 B는 뭐다 이런 식의 진술로만 끝나는 일반적인 스타일의 선택지 구조 있었죠? 이런 스타일의 선택지들로만 구성된 문항을 우선적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왜? 시간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그만큼 덜 듭니다. 어려운 문제로 4분 잡아먹느니 쉬운 문제로 3분 혹은 3분보다 더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초반부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만 상황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5급 공채 기준에서 합격을 하시려면 상황 판단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80점 정도를 맞으셔야 되는데요. 그 80점이라는 것은 40문항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한 8문제 정도는 틀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괜히 어렵고 시간 많이 잡아먹히는 문제에 막 전력 투구하느니 보다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어려운 문제 중에서 몇 가지 내가 그래도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것들 추가로 풀어서 보다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게 낫죠. 괜히 어려운 문제 처음부터 붙잡고 있어봤자 뒤쪽 페이스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선택지 구조가 그와 같은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이 교재상으로는 이런 선택지 구조는 추가적인 기준이나 상황까지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으로 일단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들을 최대한 빨리빨리 눈에 딱 보고 눈으로 딱 확인하셔가지고 이건 나중에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빨리 내리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선지도 똑같습니다. 판단의 대상이 이 기본이지만 기준이나 상황을 추가해주거나 변경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 구조로 된 것도 보죠. A의 입사 성적이 90점이라면 A는 전책팀에 배치된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었던 바닥글이나 상황에서는 A의 입사 성적과 관련된 어떤 항목 부분이 비어 있었다던가 아니면 90점이 아닌 80점이었다던가 이런 식의 상태였겠죠. 거기에 변경을 가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준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만약 비장학금을 그전까지는 2명이나 3명한테 지급했는데 이제는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인원수가 달라지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줬습니다. 기본 프로세스는 똑같기 때문에 보기형이건 선지형이건 이런 추가 정보가 많은 문항들은 최대한 나중에 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1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교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개별적으로 쪼개서 분석했었던 발문, 바닥글, 개별 상황, 보기 선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기준 잡고 적용해서 판단 내리는 그와 같은 프로세스를 이제 온전하게 실행해보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